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 여러분 그 국가와 정치 생활하는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자료 주면서 거기 있는 기출문제로 정리하고 수능 특강 문제까지 번호 맞춰서 그거 같이 풀어서 해라라는 숙제 냈죠? 네, 하셨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선생님 교재예요. 수능 완성 선생님 교재인데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보이시죠? 가까이 안 대도 돼요. 이게 보이면 뭐냐면요. 앞에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문제를 풀 때 앞에 이 개념 보지 말고 문제부터 풀어라.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 개념 제대로 공부 안 했구나. 내가 이거 주권 제대로 안 했네. 이런 걸 확인하라고 선생님이 개념 보지 말고 문제부터 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다 풀고 강의 듣고 수능 특강 교재도 보고 딱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요, 여러분. 앞에 개념에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포인트, 베이직 찾아서 표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제 풀어라, 문제 풀어라. 그런데 앞에 개념 보지 말고 풀어가면서 나 이거 부족했네. 이거 몰랐네. 이거 확인하면서 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잔소리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수능 완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매 시간 막 잔소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여러분은 많이 볼 시간 없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요즘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봐서 텔레비전이 정말 시간 잡아먹는 기계 같아요. 근데 그 텔레비전 플러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터넷 연예 기사입니다. 정말 죽겠어요. 연예 기사 모두 섭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다 모든 연예 기사 섭렵하고 있는데 제가 딱 연예 기사 봤는데 뭐였냐면 김규리 씨가 이름을 바꾸셨죠. 김규리 씨가 정말 전문 프로 댄서처럼 춤을 춘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은 안 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저기 보세요. 정말 포스가 전문 댄서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블로그인가 미니홈피에다가 바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나오나요? 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노력 하나뿐. 오늘을 살 수 있어 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 단 하나가 노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잖아요. 잘 안 되고, 결심해도 잘 안 되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배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노력이다. 노력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잘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노력이 아닐까. 선생님이 정말 거의 매 시간 같은 류의 이런 잔소리, 아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하는 이유는 1강 듣고 나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는 학생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2강 듣고 3강 듣고 또 다시 다짐하고 또 다시 다짐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우리에게도 그게 노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또 지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정치와 국가에 대한 지도는 잘 그려져 있죠? 네. 그러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공부할 내용. 먼저 여러분 베이직 앤 포인트로 선생님이 거기다가 자료에 해놨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하는 그 두 번째 주제는요. 사실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이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민주주의 의미하고 이념 하나, 그다음 민주주의 원리 따로 가는데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민주주의의 의미 하나, 민주주의의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세 가지 뼈대를 세우세요. 민주주의 공부하는구나. 민주주의의 의미 하나 알아야지. 이념이 뭐지? 그리고 원리.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던 거, 이 이념이란 말 어려운데 이념은 민주주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원리라고 하는 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틀을 짜요.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민주주의를 세 가지 의미로 나누고요.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다스려요. 한 사람이 다스리면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군주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사람이 다수가 지배해요. 그러면 그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가. 그 다음에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인데요.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시민혁명 이후에 정말 새로운 사회가 열렸죠. 그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그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작용했습니다. 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분권화된 의사결정, 어떤 민주적인 통치 방식 그런 것이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이런 사회였다가 정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때 새로운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P라고 했네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얘가 포인트입니다.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즉, 이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퍼진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형태. 그래서 민주적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민주주의 의미 관련해서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제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할 때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 이 단독 출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큽니다. 네. 비판, 관용, 타협, 대화, 토론 이런 거 다 민주적 생활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관용, 비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집어갑시다. 민주주의, 의미, 이념, 원리, 의미에서 정치 형태, 사회 구성 원리, 그리고 생활 원리로서 민주주의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념이죠. 민주주의의 목적이에요. 왜 민주주의 할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목적은 인간 존중,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하는 겁니다. 더불어 자유와 평등. 자유가 지켜지고 평등이 지켜졌을 때 인간 존엄성이 달성돼요. 그래서 우리 그림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인간 존엄성, 그리고 자유라는 바퀴, 평등이라는 바퀴 또는 기둥. 그래서 자유, 평등이 있는데 평등이 무너지면 인간 존중 받을 수 없죠. 자유가 무너지면 인간 존중이 안 돼.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 목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인간 존중은요, 여러분 3단원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3단원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이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선생님이 여기 포인트 썼죠? 자유와 평등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고 가치도 출제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그리고 지문 속에서 찾아내시는 것까지 기출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유의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또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아시죠? 네, 그것.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안 외우고 못 이해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분명히 시험에 나는 주요 포인트들이 있고 빈출 개념이 있고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 그것은 노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좋은 강의 많고 좋은 교재도 많아요.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시설도 좋아요. 그런데 노력. 봅시다. 그 다음에 평등이죠. 평등.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나눠서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사례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두 개 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이 이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거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의자하고 있어야 되고 헌법을 세워야 되고 권력이 한 사람한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지방 자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된다.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여기가 종착역이었어. 그리고 이게 기차였죠?
그쵸? 그래서 기차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이 5칸의 기차가 이렇게 딱 목적을 향해 가잖아요. 이게 방법이라고요. 그쵸? 다 P라고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씩 단독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하나씩 단독 출제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용어 정리로서. 모르면 안 돼. 국민주권 모르고 대의제 모르고 입헌주의 모르면 정치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P면서 하나하나 출제 안 되더라도 포인트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국민주권은요. 사회계약설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할 때 로크와 루소가 주장했을 때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의제는 어디서 배울 거냐면 1단원의 세 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1단원의 세 번째 주제에서. 또 나와요. 계속 나와. 예. 그 다음에 입헌주의 있고요. 권력분리. 그 다음에 지방자치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지방자치는 2단원, 3단원에서 골고루 나오는데 3단원에서 아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교과서 전반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이면서 단독 출제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틀로도 기억해라. 이번 시간 주인공 민주주의. 민주주의 뭐지? 민주주의 목적은? 그럼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이런 것. 뼈대 세웠죠? 하나씩 문제 보고 그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자료에는 그 민주주의의 의미에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 여기 제일 아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그려놓고 그 중간에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맨 위에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표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포인트 했죠? 네. 그래놓고 여기다가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장 넓게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넓게. 이거라고 하면 안 돼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걸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이 면적 보고. 자, 이 길이가 의미하고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의미를 가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의미 중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등장한 건 근대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정치 형태로서, 사회 구성 원리로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민주주의를 사회 곳곳에 생활 어디에 삶의 곳곳에 퍼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넓은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 보세요. 네.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문제의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나왔죠. 그러면 세 개 떠올리죠. 네.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 권력을 지칭하는 세 개의 주요 용어인 군주제, 과두제, 그리고 민주주의 세 가지 용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민주주의만이 숫자에 관심이 없대요. 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니까. 더 가볼게요. 군주제의 어근인 모노소란 1인의 지배를 지칭하며 다시 말하면 1인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군주제라고 합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민주주의가. 과두제는 호이 올리고이는 소수의 권력을 지칭합니다. 오직 민주주의만이 지배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데요. 데모스의 권력은 주민 전체의 권력도 다수의 권력도 아니고 아무나의 권력이래요. 아무나는 지배받는 자의 명칭이자 지배하는 자의 명칭이래요. 여기서 뭐 다수에 무관심하다, 다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글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 여기서는 이제 또 과격하게 아무나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동일하다. 우리 이거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다수의 지배.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기초한 사회 구성 원리다. 아니죠. 그럴듯한데 이 의미는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죠. 시민혁명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면서 그 새로운 사회는 군주 혼자, 누구 혼자, 뭐 귀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이 숨쉬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다음. 그쵸. 여러분,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치 원리죠. 자, 보세요. 정치 형태로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과격하게 아무나의 지배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수의 지배,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 주권.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되죠. 국민 자치입니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지. 주인이니까 스스로 통치해야지. 그쵸? 스스로 통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하는 거, 직접.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대표를 통해서 대신합니다. 간접이죠.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간접도. 그렇지만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건 직접입니다. 직접이 국민 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죠. 이유는요. 치자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니까 정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다수의 지배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다수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수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 니은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치 원리다. 자치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원리다. 맞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동일한 정치 형태죠. 여기 나왔네요. 지배받는 자, 지배하는 자. 리을이 아니네요. 리을이 아니겠네. 리을 가볼까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 또는 태도. 뭐죠? 생활 원리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 토론, 관용의 자세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래 비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거. 예, 그거.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한 문제 풀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네, 민주주의의 의미 세 가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두 개가 보다 더 비중이 크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관련 문제 또 해놨죠? 수능 특강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두 번째 주제 써놨습니다. 같이 푸세요. 다음이요. 다음은 놀이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여기 나왔네요. 민주적 생활 양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주적 생활 양식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앞에 나중에 정리할 때 개념 가서 다시 한번 밑줄 긋고 확인하세요. 관용. 관용이 기본이지. 비판,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네. 그리고 다수결. 그 마지막 다수결입니다. 말씀드리면 관용이 가장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관용은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개성을 인정하는 것, 개방적인 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다른 사람과 나와 다름 인정하는 것, 개방적인 것.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대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죠.
비판 너 왜 그래? 너 왜 그 모양이야? 그거 비판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리적 기준 세우고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게 비판입니다. 관용과 비판은 의미를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2번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2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여기는 수능 완성 2번 문제고요. 여기 보면 문제에 민주적 생활 양식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아, 그러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 중에 딱 머릿속에. 덴마크의 항구 도시 프레데리치아 해변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슬람교 사원의 지붕을 뛰어넘어 다니고 힌두교 사원에서 숨바꼭질한대요. 딱 나오지 않나요? 더 해볼게요. 이곳에는 황금색 도움을 지닌 초록빛의 이슬람교 사원과 벽돌로 지어진 마을 교회가 있고요. 밝은 색상의 힌두교 사원이 공존한답니다. 다른 것들의 공존, 나와 다름의 차이, 개방적인 태도, 다원주의 사회에 알맞은 것. 여러분 이거 뭘까요? 관용입니다. 관용. 그렇죠? 선생님 이런 문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정치를 지금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정치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뭐 뼈대를 세워라, 체계를 세워라, 지도를 그려라, 외워라, 뭐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거 배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든가 정치라든가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되겠다. 아, 우리에게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진짜 저는 제가 담임을 할 때나 저 스스로도 되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진짜 사회가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적이죠. 이슬람교 사원, 교회, 힌두교 사원이 공존하는. 네. 우리나라처럼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또 뭐 기독교와 불교와 뭐 천주교 이런 갈등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참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공존, 관용의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이질성,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관용.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2, 3, 4, 5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태도. 상관없지 않나요? 네, 3번. 다수의 의견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고 다수결 원칙이 아니죠. 네, 4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역시 아니고 5번. 네, 보겠습니다. 전체 이익 조화도 역시 아니고요. 1번 관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의 의미 본 겁니다. 의미 중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중에 한 양식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가운데서 다수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단독 출제된 적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수결의 전제 조건이고요. 그동안 기출을 보면 이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의사결정, 뭔가 결정하기 전과 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은 관용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대화, 토론, 비판, 양보와 타협 이런 거 거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게 됐을 때는 중우정치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가운데 다수결의 전제 조건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데 다수결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의사결정 일단 하기 전에는요. 선생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대화와 토론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안 그러죠. 소풍 어디로 갈까? 어디 손 들어 바로. 대화와 토론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막 손 들죠. 다수결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대화, 토론, 그 다음에 참여자 간의 평등 보장.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소수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이 모든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유리한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의사결정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면 의사결정한 다음에는 이제 다수결에 따라서 양적 우위가 된 그런 결정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이 다수 의견이 무조건 절대적이고 무조건 변경하지 않을 만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의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요. 다수와 소수 간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역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결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이 형식은 기출문제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 볼게요. 밑줄 친 조건에 해당하는 것. 이거 문제 뭐에 대한 거지? 지문까지 봐야 알겠네요. 지문 보겠습니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정치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래요. 왜냐하면 만장일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난다는 것 여러분 안보리 의사결정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것도 옳다고 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다수의 의사가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부당한 것을 강조하는 것도 또 옳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이 한층 피해가 크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수결 원리 자체가 민주적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을 하는데 다수결을 할 때 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몇 가지 전제 조건, 이 문제 다수결의 전제 조건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하나하나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기억, 소수자의 발언의 기회, 평등성 보장, 자유로운 비판 허용되어야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대화, 토론, 양보와 타협, 비판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의 평등, 그렇죠. 각각의 구성원이 행사한 한 표의 가치라든가 의사결정권, 발언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효율성 중시하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빠른 시간에. 빨리 손들어. 됐어. 이거죠. 이거 아니죠. 네. 리을. 소수자에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소수자가 나 이거 했다가 나 이걸로 바꿀래. 그런 것이 보장되면 다수결의 원리가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착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소수자에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거는 개인의 의사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권리를 준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된 민주적인 방법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고득점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운영 계획의 실시로 예상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는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즉 좀 효율성 있게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결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그동안은 다수결을 안 한 거네? 그리고 다수결을 했더니 속도감 있는 결정, 다시 말하면 다수결을 했더니 효율성. 다수결을 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때요? 시간과 비용이 좀 절약되겠죠. 다수결. 대화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로 했을 때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대요. 그동안은 어땠냐면요.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부 정책 사안은 공전을 거듭하곤 했다. 결정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정부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실무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사안도 회의의 토론 안건으로 상정해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다수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해서 다수결로 갔구나. 이랬을 때 다수결로 했을 때 영향이구나 라는 겁니다. 문제 해볼게요. 1번. 정책 결정할 때 효율성이 올라가죠. 그렇죠?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죠. 그 다음에 부처 간의 사전 설득과 타협이 활발해질 것이다. 자, 보시면
다수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버리죠. 그쵸? 그러면 A 부처에는 유리한데 B 부처에는 불리하고 C 부처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때 A 부처랑 B 부처가 서로 C한테 이쪽으로 해봐, 이쪽으로 해봐,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고 막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만장일치하에서도 설득과 타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장일치에서는 지금 보면 공전을 거듭했다라고 했습니다. 설득하다가 타협하다가 안 해 말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선지를 답으로 고르긴 하는데 이제 이의를 막 제기하면 만장일치에서도 설득과 대화, 타협, 토론 막 더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지 간에 말씀을 드리면 정답에 이제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A와 B, C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이 나면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 부처들은 어떻게든 내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 이런 타협,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보다 더 만장일치보다는.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진행자의 회의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죠. 그렇죠? 물론 만장일치와 다수결에서 어디가 더 크냐, 이번 이렇게 막 진짜 사례를 가져다 들이대면 막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어떤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설득, 타협, 토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갈 텐데 그 과정에서 운영자의 운영 능력, 회의 진행 능력 이런 거 중요하겠죠. 네. 4번. 정책 결정이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 양적 논리가 중요해지죠. 다수결은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수적 우위를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정책 결정. 다양한 것을 다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한쪽으로 결정이 좀 나죠. 물론 대화, 타협이 있긴 하지만 정답은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만만치 않고요. 사실은 만장일치 쪽으로 이것도 이렇지 않느냐 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이거 정답 아니네요. 이건 뭐 어쩌네요. 이렇게 하기보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만장일치와 비교해서 효율성이 있는 정책 결정임에 분명하고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정책 결정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전제 조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결까지 받고 민주주의의 의미까지 본 거예요. 민주주의의 의미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중에 다수결까지 본 겁니다. 네, 이제 넘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이 아주 가장 큰 목적이 인간 존중, 인간 존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 존엄성 3단원에서 우리 기본권 공부할 때, 헌법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목적은 인간 존중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인간 존중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바퀴, 두 기둥이 잘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 각각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자유 보세요. 선생님은 진짜 이 내용들을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몇 가지 어려운 키워드들이 섞여가지고 문제로 출제되니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그 자료에도 6월 모의평가 문제 올려놨죠? 이제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자유의 발달 과정 또는 개념 변화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1강에서 국가관 이야기할 때 소국 국가론, 적국 국가론 이야기할 때 짝지어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어요. 예, 물론 이 자유의 개념 3가지는 현재 공존합니다. 18세기 시민혁명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 자유. 19세기 참정권 확대 운동 등 거치면서 국가에로 들어가서 투저,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국가에 의한 20세기 국가에 의한 자유였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면 자유권의 형태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로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그 자유는 참정권의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 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줘 하는 건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자유권의 개념 변천이면 이것이 실제로 기본권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3단원의 기본권 할 때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이고 3단원에선 직접 헌법 조항 들이대면서 물론 이번에 실전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간섭하지 마. 소극적 자유고요. 국가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 국가 너에 의한 적극적인 뭐가 필요해. 이게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국가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소극 국가론과 짝지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작은 정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네. 여기 뛰어넘어서 여기서 국가에 의한 자유는 큰 정부, 적국 국가론과 짝지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선 어때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국가 간섭하지 마.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자유방임주의. 방임. 여기서는요. 문제 발생하니까 수정자본주의죠. 수정자본주의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뭐 5.1 파동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경제 시간 아니니까 어때요? 다시 자유로 갔다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저기 앞에서 봤던 시민혁명 이후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던 소극국가론 거기에서 태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됐던 시기와 국가에 의한 자유가 강조됐던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 국가를 필요악이다라고 본 건 여길까? 어딜까요? 여기죠. 그렇죠? 소극 국가로. 국가는 필요악이야. 이렇게 봤어요. 네. 이 선지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국가는 필요하지. 왜 필요하냐면 네. 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정말 못된 사람들이 나의 생명, 재산 이런 것을 침해하려고 했을 때 경찰, 국방 이런 거 위해서 필요하지. 그렇지만 그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악이 돼. 필요하지만 악이야. 정말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는 소극 국가론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유의 개념 변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나의 자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했습니다. 자유란 사슬과 감옥으로부터의 자유, 사슬과 감옥, 어떤 억압, 강제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개인의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유형의 간섭 또는 강제적인 게 없는 상태. 나 간섭하지 마. 나한테 터치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나중 가만 내버려둬 하는 것이 여러분 소극적 자유였죠. 어떤 형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격이죠. 자유권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유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Y보다 X가 될 수 있거나 또는 X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의 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이라고 했네요. 적극적 자유죠.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래,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그래, 그런데 누구나 대학 갈 수 있다며,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오늘 하루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 대학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자유가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아주 적극적인 간섭,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가
소극적 자유, 나가 적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볼게요. 기억,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또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가는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간섭하지 마. 일체의 간섭, 억압하지 마.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맞습니다. 나는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국가 제발 간섭하지 마. 나 자유롭게 내버려둬. 내가 돈을 이만큼 벌던 저만큼 벌던 자유롭게 내버려둬. 내가 저 강물에다가 오염물질을 내보내던 말던 내버려둬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죠. 그렇죠? 가의 자유만이 강조됐을 때 문제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강조되면 평등이 침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유와 평등이 상충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도 하죠. 다음, 가는 나에 비해 자유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가의 자유는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져요. 이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자유권 형태의 이 자유는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가는 소극, 나는 적극. 맞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 선지, 어려운 선지, 이해 안 됐던 선지에 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네, 헌법 조항까지 나오면 사실 3단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여러분, 사회권의 형태고요. 우리 3단원 배웠으면 바로 사회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국민의 자유 규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가 기본권의 형태로 된 거죠. 국가에 의한. 네. 그 다음에 모든 국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죠.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 공무단임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애로의 자유. 여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네. 헌법 조항 보시고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가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성격.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성격은 자유권의 형태입니다. 어디? 나가 되죠. 가는요, 국가가 현실에서 정해준 거, 현실에서 사회권이라는 형태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요, 지금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 잘 안 가시면 3단원 다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풀어도 좋습니다. 그 문제 옆에다가 3단원 기본권 학습한 후에 다시 보기 이렇게 한번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성격이 자유권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넘겨주세요. 나의 자유는 국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맞죠? 국가로부터, 맞네요. 다의 자유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다 참정권이거든요. 참정권, 국가애로 들어가는 거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었나요? 여러분, 민주정치에 발전하는 다다음 시간 5강에서 여러분 학습하게 될 텐데 시민혁명 끝나고 나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고요. 네.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일어났죠.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국가로부터 국가애로의,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순서다. 맞네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분석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교재 몇 페이지가 되냐면 여러분 16페이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견해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들 수 있는데요. 사슬과 감옥으로부터의 자유, 외적 장애의 부재로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되죠. 선생님 이거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찬찬히 읽어보세요. 실제로 이 아랫부분 여기 나와 있던 거는요. 방금 전에 문제로 구성되어서 이미 풀이가 됐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평등이고요. 평등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까지 다 왔는데 평등에 관한 문제풀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평등에 관한 문제 형식들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평등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모조리 다 이해하신 후에 암기하시고 동일한 용어까지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하나 이렇게 삐뚤어서 나와요. 막 비틀어서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평등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건, 여자건 남자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연예인이건 대통령이건 모든 다 인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선거권이 있다. 라는 등등의 시민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강조하는 평등이 바로 형식적 평등입니다. 똑같다. 동등하게 차이 고려하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 평등은요. 성별, 연령, 재능이나 선천적 조건뿐만 아니라 후천적 조건에 의한 차이를 고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살, 35살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을 때와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형벌이 달라집니다. 달리 대우하죠. 연령에 따라서 달리 대우합니다. 똑같이 대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열 몇 살짜리를 사형을 시켜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네, 성별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 뛰어나요. 12살에 대학교 보내요. 네, 달리 대우하는 거. 교육 수준, 직업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를 고려해. 재산 다르면 세금 더 많이 내요. 차이를 고려하는 게 이게 실질적 평등입니다. 어디서?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강조되는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 있는 이 평등은 이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이를 고려한 평등과 모두 동일한 평등을요. 넘겨보겠습니다. 형식적 평등은요.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 평등은요. 차이를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화 자료를 풀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평등과 같은 용어, 절대적, 산술적 평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용어, 상대적, 비례적 평등,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하는 것까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의미 3가지, 자유 2가지, 평등 2가지였습니다.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활 원리로서였죠. 자유, 소극, 적극, 국가로부터 국가의 애로의 국가의 의한이 있었습니다. 평등, 지금 형식과 실질을 봤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이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틀입니다. 오늘 한 거 주인공 민주주의구나. 민주주의에 이거 3, 2, 2 있었구나. 그중에서 내가 부족했던 개념은 이거구나. 빨리 수능 특강 가고 개념 강의 가서 이거 보충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자료의 문제 열심히 푸십시오.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평등에 대한 문제 풀면서 평등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민주정치의 원리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